웹페이지 작업을 할 때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전통적인 디자인의 그 가장 대표적인 툴은 포토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포토샵에서 피그마 같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죠. 뭐 그 중간에 이제 어도비 XG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잠깐 떴었는데 얘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피그마로 많이 갈아탔어요. 요즘 어도비 자체가 이제 돈독 오른 걸로 좀 유명하긴 하죠. 자, 요걸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퍼블리싱 단계로 넘어가요.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HTML 파일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CSS 파일이라던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작업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리액트로 한다라고 치면 요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 결과물들을 전부 다 이제 리액트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발은 여기죠. 그래서 원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볼 때는요, 이 퍼블리싱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개발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라는 의미로요. 이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코딩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코딩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도구, 피그마 같은 도구들이 이 프로토타이핑 쪽에 한 다리를 걸치려고 이 피그마 같은 툴이 이제 링크로 페이지 전환하는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해요. 실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냥 클릭했을 때 페이지 이동 플로우가 어떻게 된다. 그 정도는 보여주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능숙해지는 단계라고 하면 뭐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프로세스를 밟는다라고 하면은 HTML 작업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걸 리액트로 전환하면 되겠지만 좀 능숙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 대충 페이지 이동하는 플로우가 다 잡힌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피그마로 작업한 다음에 그냥 바로 리액트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싱 단계가 사실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좀 잃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퍼블리셔였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요거를 결합해서 디블리셔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프로토타이핑 단계를 진짜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 프로토타이핑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CSS 파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CSS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리액트 작업을 바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작업하면서 별도의 CSS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CSS 작업이 더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CSS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이 상태를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새로운 제작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제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한 단계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제가 외부에서 이제 외주 개발을 받아오면요, 일단은 초반에는 3명이 일했어요.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 사이트 기획하고 그 다음에 외주업체랑 미팅하고 뭐 그러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왜냐면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지는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획을 하면은 그거를
기획하시면서 이제 디자인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퍼블리싱 작업은 그때그때 이제 외주를 줬거든요, 저도. 페이지당 5만원에서 이제 8만원 사이로 책정해서 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만든 CSS를 갖다가 예전에 제가 리액트를 하기 전에는 뭐 자바나 PHP 같은 거를 코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준 결과물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얻는 상태로 작업을 했는데 리액트를 도입한 다음 단계부터 이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저만 보더라도 실제 업무 단계에서 퍼블리싱이라는 자체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돈 절약되고 좋던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싱을 하시던 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겸하던지 아니면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이 아예 리액트 수준의 퍼블리싱 결과물을 만들어 주던지.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까지는 퍼블리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CSS가 구성이 되면 이 CSS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레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약간 CSS를 프로그램처럼 작성하자예요. 그래서 CSS를 작성하면서 변수도 쓸 수 있고 연산자, 반복문, 함수 이런 거를 CSS에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얘가 문법이 기존의 CSS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갔고 이 레스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SCSS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CSS랑 차이가 좀 작진 않았거든요. SASS 얘네요. 이걸로 나왔는데 이제 SASS가 조금 더 이제 CSS랑 비슷하게 발전해서 SCSS라는 게 나와요. 이 SCSS의 골자는 변수, 그 다음에 그 계층형 선택자, 왜 우리가 헬로 라고 해서 CSS 이렇게 짜고 헬로 안에 월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짜던 게 계층형 선택자에서는 이렇게 바뀌죠. 헬로 안에 월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게 원래 SCSS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걸 나중에 CSS가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CSS에 변수도 쓸 수 있네요. 그럼 이제 SCSS의 그 장점은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 처리, 믹스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CSS를 먹으면서 자바스크립트로 커버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가 줄었어요. 요 얘기는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 게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패키지가 필요해요. 이렇게요. 양 add styled component라고 하는 걸 설치해야만 요 예제가 돌아요. 이거는 아까 1교시 시작할 때쯤에 제가 이거 설치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설치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럼 styled component라는 거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일단 styled component 안에 styled라는 애를 참조를 합니다. 이 styled는요 객체인데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HTML 태그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컴포넌트를 하나 정의를 하세요. 뒤에 역다운표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my grid container라는 애는요, 지금부터 UL 태그예요. 그러면 li 태그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my grid 아이템은 지금부터 li 태그예요. styled 점 하면은 이 안에 현존하는 모든 HTML 태그가 있으니까 무슨 태그 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태그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div 태그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요. mybox는 지금부터 div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태그를 만들 건데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넣고요. li 안에 div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단순히 태그처럼 써볼게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넣고 div를 넣은 거죠. 여기다가 아이템 1이라고 넣으면 이거는 현재 뭐 별 문제 없는 코드 전개예요.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걸 대신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 키워드들이 지금 뒤에 이러한 태그들을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도 결과물상으로는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쵸? ul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div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장점은 뭐냐? 이 역다운표 안에 이 태그들한테 부여하고자 하는 CSS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태그들이 자기만의 전용 CSS를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SCSS 코드를 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SCSS랑 CSS를 전혀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 돈, 패딩 마진 0, 넓이 1200, 테두리, 패딩,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요. 행으로 구성, 줄바꿈해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 넣어볼게요. 제시해드린 코드 보면은 여기 li 태그 하나 만들면서 주석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코드가 이건데 이거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결과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넓이를 33%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태그에도 테두리, 배경색깔, 높이, 글자 정렬, 글자 크기, 라이네이트, 커서, 트랜지션 좀 걸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을
까만색으로 놓을게요. 자, 그럼 li 태그 하나당 넓이를 제가 33%로 잡았으니까 li 태그가 한 5개 정도가 된다면 2, 3, 4, 5 이렇게 된다면 애들이 늘어나겠죠. 요 안에서 이렇게 33%씩 차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렉스로 걸리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이 그리드 아이템, 마이 박스,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리액트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짜고 있는 이 리액트 컴포넌트 있죠. 이거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프롭스라는 걸 쓸 수 있었잖아요, 어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한테도 프롭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롭스라는 게 아무 태그나 붙잡고 내가 속성 값을 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속성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위드스 값을 이렇게 프롭스로 전달했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CSS 딴 건 다 똑같은데 특정 값 한두 개만 이렇게 바꿔줘야 될 때. 자, 지금 얘한테 준 거죠? 자, 이제 넓이 값은 주석으로 맞고요. 자, 얘한테 지금 위드스라는 프롭스 값이 전달됐거든요. 그럼 그 프롭스 값을 받을 때는 콜백 함수로 받으시면 돼요. 프롭스라는 이름의 객체 형태로 주입받는 콜백 함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위드스는 달러 괄호 열고 닫으세요. 자바스크립트니까 세미콜론 찍어야 돼요. 이 안에서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가 프롭스입니다. 그러면 이 프롭스 안에 여기에서 우리가 전달한 이 속성 값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값만 골라서 리턴 시키세요. 리턴 props.width라고 리턴하면은 이제 얘는 넓이를 이렇게 설정한 값으로 다채롭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주석으로 맞고 밑에 하나 복사할게요. 자, 콜백 함수잖아요. 화살표 함수로 바꿀게요. 그럼 펑션 키워드 빠지죠? 그리고 요 사이에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죠? 파라미터가 하나면은 소가로 생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가로 빠지고요. 자, 이 괄호 안에 리턴을 포함하는 구문 한 줄만 있네요. 그러면 리턴 키워드 빠지고 괄호 없앨 수 있죠. 이렇게요. 네, 이게 리액트에서의 CSS예요. 이건 뭐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CSS도 아니고.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CSS 작업 속도가 진짜 엄청 빨라져요. 자, 이렇게 단순 태그처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색상에 대한 배열을 하나 정의했어요. 그리고 요거 개수를 100으로 나눠서 하나당 넓이를 몇 %씩 주면 될지 산정을 해봤습니다. 요 배열에 대해서 반복문 돌리면은 리액트는 또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UL 태그에 해당하는 my grid 컨테이너를 넣고요. 요 색상 이름으로 반복을 돌릴게요. my colors.map 콜백 함수 들어가야죠. 콜백 함수 파라미터는 우리는 맨날 V하고 I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름 좀 다르게 아이템과 인덱스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변수 이름이니까 뭐라고 정하고 상관없어요. 자, 괄호에서 줄바꿈 한번 하고요. 진짜 리액트 작성하실 때는 괄호 열면 일단 무조건 닫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한 줄씩 코딩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 진짜 헷갈려요. 이런 거. 자, 이 안에서 리턴. 자, 리턴에서 이제 my grid 아이템을 리턴할게요. 얘가 li 태그입니다. 자, 반복문 안에서 처리될 때는 키라는 속성을 무조건 넣어줬어야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idth 프로퍼티에서 요 계산한 값을 넣어줄게요. 그럼 넓이가 다 요 계산 결과값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요 안에다 또 div 태그를 하나 넣을게요. my box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템을 여기다 출력을 했어요. 요 아이템. 요게 색상 이름이었습니다. 요게 아이템이죠. 자, 그럼 이게 넓이가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마이박스가 div잖아요. 여기다가 칼라라는 이름으로 요 색상 값을 전달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칼라라는 속성을 가져가는데 이걸로 글자 색깔 잡아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칼라 달러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괄호 써줄까요? props 점 칼라를 리턴해라 라고 하면 밑에 있는 애들은 색상 값을 전달했으니까 글자 색깔이 세팅이 될 텐데 위에 있는 애들은 칼라 값을 안 줬으니까 이게 다 undefined일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서 에러 나는 건 일단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props.color 벌써 여기서 에러 난 거죠. 위에 있는 애들이 칼라 값이 없으니까 칼라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만들었다고 위에 있는 거를 다 뜯어 고치느냐. 자, 그럼 이제 JSX의 또 표현법이 나옵니다. 5억. 자, AND는 앞에 게 참일 때 뒤에 거를 취하는 거였고요. 5어는 앞에 게 거짓일 때 뒤에 거를 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칼라 값이 없으면 블랙을 기본으로 세팅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안 고쳐도 되네요.
아직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아까 위드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쵸? 위드스 같은 경우는 잘 작동을 했는데 이게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속성을 전달할 때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프롭스에 달러를 붙여서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받을 때도 props.달러칼라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CSS 속성 이름하고 겹치는 게 일부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아직도 칼라가 정리가 안 됐다. 아, 여기에 칼라가 아니라 아이템이 들어가죠, 참. 네, 그럼 여기 글자 색깔 이렇게 세팅이 되죠. 여기 위에도 제대로 하려면 요 위드스 이것도 전부 달러를 붙여주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자, 값을 하나 더 보내볼게요. 넘버라고 하는 프롭스에서 인덱스 값을 보내볼게요. 그럼 순서대로 0, 1, 2, 3, 4가 전달될 거예요. 자, 여기는 주석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약간의 트랜지션을 좀 걸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는 무조건 이게 계층형 선택자를 쓰셔야 돼요. 엔드가 붙으면은 얘한테 호버가 들어갔을 때 트랜스폼 스케일 좀 바꾸고 회전시키고요.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 조금 세팅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효과가 좀 있겠죠. 자, 지금 요거는 특정 프롭스 값에 의해서 속성 하나만 바꾸는 거죠. 근데 아까 얘한테 제가 달러 넘버라고 하는 속성 값도 같이 줬거든요. 근데 이 넘버가 홀수일 때는 글자도 굵게 만들고 기울임 꼴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밑줄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 웨이트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도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롭스 값 하나에 의해서 여러 개 속성을 제어해야 될 때 아예 대놓고 조건문을 씁니다. 달러 괄호 열고 닫고요. 콜백 함수를 또 정의합니다. 입력 함수로 갈게요. 펑션 프롭스 if props 달러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홀수라면 return 하나를 더 임포트 해야 돼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CSS라는 애예요. 얘는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자, 얘는 CSS 속성과 값을 조합한 세트를 그냥 한꺼번에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CSS 역다운표 열고 닫고 여기서 이제 내가 반환하고 싶은 CSS들을 통째로 걸어주는 거죠.
화살표 함수로 바꿀게요. 펑션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요 조건이 참이면은 얘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구문을 생략하면 리턴. 앞에 조건이 참일 때 뒤에 거를 취하는 거는 AND였습니다. CSS. if문 하나 빠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화살표 함수에 결국은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제가 자바스크립트 문법 빨리 적응하셔야 된다고 한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신 문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리액트는 진짜 알아보지를 못해요, 코드를. 그래서 제가 계속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액트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문법적인 거를 계속 옆에다 펴놓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CSS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가니까 홀수 번째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CSS가 적용이 된 거죠.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보면 속성, 값 이렇게 색깔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코딩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색깔 구별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운표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이렇게 색상이 구별되게끔 보고자 하신다면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익스텐션이요. 이게 이런 이름으로 제공되는 익스텐션이 많을 거예요. 개발자 이름도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정착이 되면, 만약에 회사 업무에 리액트가 정착이 돼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퍼블리싱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프론트 개발자들이 CSS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블리싱이 진짜 자리가 없어져요, 이제.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장점은 이제 CSS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가고 약간 프로그래밍스러운 것도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면은 CSS 하나 갖다가 여러 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태그 하나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CSS가. 근데 왜 우리 CSS 만들다 보면은 흔히 이제 글로벌 스타일이라 그래서 페이지 열면 기본적으로 딱딱딱 세팅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태까지 작업했을 때
CSS 작업할 때요. 맨날 들어가는 기본 코드들이 좀 있거든요. 바디 태그에 패딩하고 마진 0으로 끄는 거. 목록 정의 태그에서 그 땡땡이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진이랑 패딩 0으로 없애는 거. 그 밖에 모든 HTML 태그가 기본적으로 마진하고 패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브라우저마다 기본값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져가면은 브라우저마다 미세하게 수치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에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CSS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뭐 CSS 수석 개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CSS 코드가 있어요. 리셋 CSS라고 부르는 건데요.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일련의 CSS 코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꽤 오래된 코드죠. 이거 보면은 모든 태그들의 마진하고 패딩하고 테두리 이런 거 다 0으로 꺼버리고 글자 크기 100%로 놓고 뭐 이렇게 시작하자. 이런 코드를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HTML만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파일을 제일 처음에 참조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모든 태그의 글자 크기라든지 패딩, 마진 이런 것들이 다 리셋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같은 거 잡기가 좀 편한 거거든요. 실무 사이트들은 요거 많이 늡니다, 진짜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코드들이 몇 개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무조건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설치한 스타일드 리셋이라고 하는 애는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이 리셋 CSS를 쓸 수 있게끔 저 코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든 페이지마다 한 번씩만 적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그냥 app.js에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일드 리셋 안에 리셋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면은 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제 작업해놨었던 메타라는 애도 메타 가져오고, 얘가 이제 헤드 태그 안에 뭔가 하는 기능을 했었잖아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글자 크기들이 이렇게 다 0으로 리셋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작업하기 더 편하다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내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잡아주는 게 실제로 디자인할 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모 사이트 예제를 만들 때는 이거를 당연히 적용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거 적용하면은 너무 볼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셋 CSS라는 녀석의 용도만 말씀드리고 주석으로 막을게요. 요거는 참조는 하되 실제로 사용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CSS를 정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 폰트 패밀리 같은 거, 글꼴 같은 거를, 기본 글꼴을 태그마다 다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요, 글로벌 스타일스.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create global style 이라는 애를 가져오신 다음에 create global style 하고서 역다운표를 엽니다. 그리고 결과를 반환받아서
익스포트 하세요. 이 안에서는 그냥 노멀한 순정 CSS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네, 큰 거 없고요.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으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의 패딩 다시 잡아주고 마진만 0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만든 글로벌 스타일을 app.js에서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 글로벌 스타일 안에 있는 모든 CSS는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페이지에 기본으로 다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리셋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은 글로벌 스타일 열심히 적용해 놓고 다 리셋 시켜버립니다. 순서 맞추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디하고 패딩, 바디 태그에 있는 패딩 사이즈가 좀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리액트로 프로젝트 할 때 app.js에서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게 메타, 리셋, 글로벌 스타일. 이렇게 잡고 나면 이제 페이지마다 우리가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CSS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교시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앱에서 얘기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냥 남은 교시는 다 실습으로만 좀 진행할게요. 이제 우리 여기 좀 만져보죠. 솔직히 너무했잖아요 이거. 여기를 좀 만져볼게요. 자, 이 NAV라고 하는 태그로 우리가 메뉴 역할하는 링크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app.js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오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메뉴 링크를 위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게요. nav 태그로 감싼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메뉴 바라고 하는 애로 여기를 대체하면 이 안에 있는 CSS가 여기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뉴 바로 여기를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A 태그들한테 클래스를 하나씩 미리 주겠습니다. 메뉴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줬어요. 그러면은 메뉴바 안에 있는 클래스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는요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는 계층형 선택자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바 안에서 점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요 안에서 메뉴 아이템이라는 애를 찾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메뉴바 안에 점 메뉴 아이템이라고 클래스를 만드시면 요 영역 안에서 메뉴 아이템이라는 CSS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글자 크기 잡아줬고요. 네, 글자 크기 좀 커졌죠? 원래 링크이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넣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뺐고요. 다 빠졌죠? 아래쪽 패딩 2픽셀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까만색으로 바꿨고요. 글자 색상 바뀌었죠? 요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엔드 기호 들어가요. 글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올라가 색깔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메뉴 아이템의 애프터. 가상 클래스 애프터. 애프터는 종료 태그 직전이었어요. 거기다가 컨텐트로 이 선을 하나 그었어요. 사이사이에 선이 하나씩 들어가죠. 근데 이게 컨텐트로 들어가는 게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좌우 패딩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블록으로 바꿔버리면은 다 줄바꿈 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인라인 블록으로 줬습니다. 그럼 줄바꿈만 안 하지만 사이즈 같은 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좌우 패딩 적용하고, 상하 패딩 적용하고, 그 다음에 좌우 패딩이네요. 좌우 패딩 적용하고 글자 색깔 조금 연하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이사이의 구분선인데 마지막에 요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아이템 중에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 애프터만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요것만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우스 올라갔을 때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충분히 한 거예요. 여기서 one more thing.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제공하는 링크는 진짜 단순한 A 태그예요. 근데 nav 링크라는 애가 또 있어요. 자, 그냥 링크는요, 이렇게 A 태그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은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해요. 이거를 제가 nav 링크로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여기를 다 nav 링크로 바꿀게요. 자, 첫 페이지에 접근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A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페이지를 이동해 볼게요. 차이 보이세요? nav 링크는 현재 브라우저 URL과 매칭되는 녀석한테 자동으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현재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메뉴가 뭔지 표시할 수가 있어요. 링크 클릭할 때마다 클래스, URL 비교해서 클래스 넣어주는 거. 우리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액티브라는 클래스 넣었다 뺐다 하는 이제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자동이에요,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밑줄 주고 글자 색깔만 바꿨어요.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현재 메뉴를 이렇게 강조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app.js 완전히 다 그 예제 파일하고 똑같이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요거 작업하셔야 되고,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요 내용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pp.js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index.js, 컴포넌트 안에 얘는 페이지스, 컴포넌트 안에 글로벌 스타일스.js, 컴포넌트 안에 meta.js인데 meta.js는 어차피 내용은 다 이미 아실 테니까 별거 없어요. 기본값이 없어졌으니까 기본값을 여기다 정의하자였거든요.
요거는 뭐 노가다 코드니까 요건 제가 지금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반응형 앱 처리하는 법. 반응형 앱 처리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이거를 접목한 몇 가지 데모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 실습을 해볼 거예요. 미리 해오시지 마세요. 결과물만 미리 보여드리면은 이제 반응형 앱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 폭이 줄어들면은 하나씩 칸이 재정렬되는 애들이요. 리스폰시브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앱.js에서 메뉴 네, 이렇게 카드형 그리고 리스트형 네, 이렇게 좀 응용된 예제 요거까지 좀 해볼게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레이아웃 데모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그 레이아웃 그 만들어 봤었던 그 이제 리액트 버전으로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모 페이지 2개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8단원까지는 CSS에 대해서 디자인 UI 잡는 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9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요. 조금 일찍 마무리 되신 분들도 그 40분까지는 자리 좀 지켜주세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